위원장님. 저쪽으로 가자. 오늘 4월 10일 오늘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가 바로 이미선 후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자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기어코 이미선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영치한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 문영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 일기는 법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북 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이 위헌 시비를 걸릴 경우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법 연구에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중립과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지금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성이 마지막 불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제 클릭 한 번이 바로 이 마지막 벽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 노선으로 퇴행해버린 북한이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며 슬슬 무력 시위의 조짐을 보이더니 이번엔 북한 외무성이 폼페이오 비토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핵화 우선 원칙을 고수하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거부는 결국 북한이 제재 완화 전에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폼페이오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 노선 포기 요구입니다. 북한의 핵 집착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이야말로 지금 북한 옹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질된 인간된 운운하며 폼페이오 공격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결렬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 참모진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누구도 속지 않을 현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얄팍한 술수에 함께 장단을 맞춰가는 또 다른 청와대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입니다. 매번 한마디 발언마다 한미동맹에 깊은 흠집을 내는 문재인 특보가 이번에는 볼턴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볼턴이 판을 깼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 책임론을, 청와대 외교안보는 볼턴 책임론을 주장합니다. 그 와중에 미국이 일본에게는 F-35 스텔스기 설계 기밀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지는 미일 동맹 앞에서 우리 한미 동맹은 초라해지는 현실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청와대, 김현철 장관의 통일부라면 사실 딱히 이상할 일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당이 이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다. 이런 것이 이 정권의 비판적인 단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는 경제인 무관식, 남북 문제에는 올인을 꼬집었습니다. 성과 대비 높은 지지율은 적폐 프레임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류 경제학계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이 정부 핵심부는 귓등으로 듣는다라고 일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형 좌파 정당인 집권 여당이 주동하는 열차의 탄생입니다. 이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 세금 살포, 그리고 국민들을 복지를 환원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결국 총선용 추경, 예타 면제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걸러내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서 튼튼한 국가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 심사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저께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현재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해서 요란하게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 참 엉망입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매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에 비해서 지자체가 선정한 공시가가 너무 낮다 이러면서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본 결과 서울의 일부 지자체의 400여 건 전체 대상의 0.5%에 그쳤고 대부분 단순 실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확산 행정이고 망신 두려다 도리어 망신을 당한 꼴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부여되어 있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권한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부담 반발을 우려한 지자체의 실수든 아니든 간에 확실해진 것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 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자인한 만큼 이미 시장에서 이 공시가격의 신뢰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하강에 놀란 나머지 최근 1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을 무려 4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는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도록 했던 경제부총리는 어제 우리 당에 와서 경제가 위기라고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경제가 견실하다고 하는 대통령 말과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으로 특히 이 대목이 후한무치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외교적 현안이나 성과도 없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전자결제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 두꺼운 일입니까? 그리고 민생경제는 파탄나 있는데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260석 운운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현금 살포하겠다는 이 선심성 얘기만 남발하고 다닙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또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를 이런 궁리만 하면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국회에서 완전히 유린당하는 데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4월 민생국회 운운하면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치졸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처의 관료들은 또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무려 134조 원의 돈을 살포하면서 오로지 내년 총선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거에 같이 5조 맞추는 추경 만들어 가지고 와서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정말로 다들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이런 후한무치한 이 전국에 오를 목도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위원장. 예, 북한이 17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17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행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유도 미사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단거리 유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면 전술 핵무기가 됩니다. 비행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서 제한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이 대상지가 어디냐? 바로 북위 38도 이남,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술 핵무기,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의 대비태세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그나마 해왔던 가짜 비핵화 쇼를 끝내고 국지전을 통해서 판을 통째로 흔들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만 화려한 이 의장 평화에 속아서 지난 세월의 실체이고 결과입니다. 안보는 산소와 같습니다. 이 유명한 조셉 나이 교수의 언론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 이종배 국회의장. 정부가 17일 발표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은 졸속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탕 발용 꼼수입니다. 원전 해체 분야는 원전 산업 중 일부로서 원전 건설을 폐기한 채
그 대안으로 원전 폐기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의 황당무계한 발상입니다. 또한 원전 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면 해체 시장은 건설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고 해체 산업은 폐기물 처리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3D 업종이자 저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거의 전무한 후발주자로서 해외 수주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탈원전으로 원전 관련 업체가 줄도산하고 있고 연구 기술 인력이 속속 이탈하고 있으며 아예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탈원전 국가에 자기 나라 원전 해체를 맡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해체 산업 전략을 미래 먹거리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마치 철없는 아이가 무지개를 쫓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원전 업체나 학계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어설픈 장밋빛 전망을 내세운 해체 산업 육성에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탈원전은 국민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국민의 동의 없이 강제로 빼앗은 에너지 쿠데타이자 대국민 테러입니다. 되지도 않은 해체 산업 육성 다시 재검토하시고 어설픈 이념에 따른 탈원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석준 의원. 예, 지난 16일로 우리 가슴 아팠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습니다. 온 국민은 같이 슬퍼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각오를 하고 또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 세월호에 대한 반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라고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해양사고는 세월호가 발생했던 2014년에 1330건에서 2018년 지난해 267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선박 침몰 사건도 2014년 19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역시 세월호 사건 전후인 2008년과 13년 사이 200명 내지 300명 수준에서 사고 이후인 2015년, 2018년 사이에는 매년 400명,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세월호에 의해 우리 사회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7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2월 여러분 쌩쌩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먼 바다가 아닌 우리 바로 주거공간 이웃인 스포츠센터, 그것도 고층이 아닌 2층 여성 목욕탕에서 20명의 여성들이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몸부림치다가 희생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7개월 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맞는 바로 다음날 지난 27일 날 새벽에 진주 아파트로 화재,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 바다에서 우리 이웃으로 오더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인 아파트 현장에서 우리 아까운 어린 학생, 아녀자, 노약자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벌써 7번의 전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이웃의 하루의 산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 이게 나라입니까? 안전한 나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인덕 방지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석 의원님. 예, 정부에서 25일경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를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함으로써 비롯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재난관리법상 재난에 포함이 되자마자 재난을 이유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추경을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오랜 경험상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 규모가 얼마다, 그리고 복구에 얼마가 소요된다, 이러한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재원 차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거냐, 아니면은 추경을 해서라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애석하게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듣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재원이 소요된다 하는 복구 계획이 정부에서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미세먼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추경도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일어난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이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순수하게 재해와 재난에 관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우리 의견을, 당의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과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500억 원대와 200억 원대 정도의 복구 지원비가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해와 관련된 예산은 산불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추경을 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당 정책 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 562억 원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추경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6조 내지 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또는 산불을 빌미로 하는 그런 추경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추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성산불과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추경만 국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세계 잉여금이 10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조 5천억은 지방의 교부세로 정산해서 내려가는 돈입니다. 이 10조 원이 넘는 큰 돈은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바로 지방에다가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정부에 있는 지자체 장들을 통해서 총선을 대비한 지역 민심 잡기용 그런 사업에 쓰여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나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재해와 재난에 관한 추경만 이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면화 의원. 네. 저는
요즘 최근 30대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주거비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주거정책을 많이 수립해 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특히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좀 살펴보니까 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는 소득 장벽의 디딤돌 이용 7%에 그쳐 신혼부부 주거지원 말로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대에서 30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 실효성 없는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시중보다 저렴한 한 2에서 3.1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이지만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7천만 원으로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가 결혼에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43.6%가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입니다.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7천만 원의 높고 낮음에 대한 논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7천만 원에서 단돈 1원만 넘어도 정부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 비용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2019년으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저는 세금 혜택에 있어서는 동일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지원은 차등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저는 세금 혜택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는 결혼하고 5년 이하를 신혼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주거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5년 이하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결국 저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중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지원이라든가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생색내기로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효성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국민부담 경감법을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세분화, 구체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말씀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 더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그 미세먼지, 산불, 지진 관련된 재해 재난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용 선심성 추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본인들이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고치겠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도 또 총선용 선심성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해재난 추경은 이렇습니다. 이 미세먼지 추경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이 규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대책에 대한 큰 틀의 어떤 이 큰 틀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미세먼지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지금 원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화력발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 없이 소위 그냥 대중적인 처방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어제도 요구했습니다만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 오늘 추경에 관한 말씀 마무리했고요. 그러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